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이슈는 관세입니다. 관세 관련해서 오늘 참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이슈일지 열어주시죠. 품목관세 확대 불안감, 반도체 숨고르기 이어질까입니다.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위법 행위며 무효 처리해야 된다라고 발표했지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맞선 대응책을 바로 내놨고 글로벌 보편관세 15%를 매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또 몇 달 내로 새로운 관세를 추가로 발표하겠다라고 덧붙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좀 잘 나가는 섹터 하나하나 건드리는 거 아니야? 라는 좀 걱정도 들더라고요. 반도체 섹터의 관세 이슈의 영향력은 좀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숨고르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코스피가 6천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만큼 뭐 심리적인 저항대로 작용을 하면서 반도체 기업들도 당분간은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번 관세 이슈는 사실 뭐 크게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단기적인 이슈로 좀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우리가 예상을 했던 그런 변수들이 지금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리스크로 작용하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 사이클이 실질적으로 얼만큼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오늘 또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잖아요. 반도체 분야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액의 34%가 반도체를 차지를 하게 되는데 이런 만큼 지금 데이터 측면에서는 반도체 사이클이 여전히 좀 좋다라는 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게 꾸준히 이제 유지가 되는지 증가세가 이어지는지 그 여부가 가장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뭐 만약에 뭐 관세로 인해서 관세 부과가 진행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 일단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대체재가 지금 상황에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크게 타격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뭐 중국 반도체 기업들 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약간의 리스크가 생길 수는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관점에서 관세 부과를 하는 이유가 중국을 견제를 해서가 가장 크잖아요. 그런 만큼 뭐 그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거는 수익성과 더불어서 설비 투자가 좀 비례되게 좀 비중이 맞게 좀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설비 투자만 더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도 뭐 설비 투자와 수익성을 좀 비교를 하면서 보유자분들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숨고르기 예상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강한 조정이라기보다는 보유자분들 관점에서는 지금 관망을 좀 하시다가 이제 조금 더 수급적인 측면에서 붙어줬을 때 그때 조금씩 차익 실현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방향으로 좀 저는 그렇게 전략을 세우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이슈는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좀 보지만 주가가 반등한다면 오히려 수익 실현의 기회로 좀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관세 이슈 제한적이고 뭐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대표님이 계속 봐주셨던 이 PSK홀딩스나 뭐 테크윙,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이 다리 흔들리다 보니까 여기서 쉬어갈까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소부장주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이제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좀 빠졌던 종목인데 오늘 뭐 마이크로 컨텍스트도 한 8%대, PSK홀딩스가 한 12%대 정규 시장에서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그 이외에도 뭐 삼양 NC캠이라든지 뭐 대표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다 밀렸습니다. 근데 확실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이게 아무래도 이 변동성이 좀 커질 거라는 이 우려감 때문에 일단은 일부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매물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까지 반도체가 올라가는 동안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 변동성이 좀 완화되는 걸 확인하시면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좀 이렇게 주가에 좀 변동성이 생겼을 때 종목 선별을 조금 더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장비주 같은 경우는 일단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거든요. 지금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작년 대비했을 때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증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방이나 수요가 그만큼 늘 거라는 확신 때문인데 최근에 이제 빅테크들이 조금 뭐 AI 소프트웨어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가장 큰 회사들의 어떤 투자 흐름들을 보면은 자본 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메타도 마찬가지였죠. 특히나 메타 같은 경우가 뭐 자체 칩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뭐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량 계약을 엔비디아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빅테크들은 시장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역대급 돈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물량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증설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단기간에 이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증설을 하더라도 증설이 완공이 돼야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는데 이게 단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질 거고, 그렇다면 수요를 이제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 특히나 빅테크 같은 경우는 웃돈을 주고라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높은 가격에 팔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툭톡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당분간 꾸준하게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마이크론이 조금 이제 시장을 조금 이제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HBM4 같은 신제품에서도 납품을 좀 할 거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술력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에 뒤져 있는 상황이죠. 왜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나노 6세대로 DRAM을 사용하는 지금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고,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죠. 10나노 5세대 쪽으로 DRAM을 확보를 해서 이제 전략을 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력에서는 일단 삼성이 앞서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렇다면 얘네가 양산이라든지 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냐라고 본다면 그전에 HBM3E까지 계속적으로 독점적인 납품을 했었던 SK하이닉스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탑2가 계속적으로 수익을 잘 낸다라고 한다면 장비주를 필두로 해서 일단 수익이 많이 늘어날 거고 소재와 부품도 함께 온기가 전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변동성은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차익 실현 이후 조정이 좀 마무리 국면이 오면 종목을 더 선별해서 또다시 들어가 볼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반도체 투톱이나 장비주들 얘기를 했지만 사실 오늘 시장 뭐 지난주부터 해서 MLCC가 굉장히 핫했거든요. 네. IT 세트업체들로 좀 매기가 확산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오늘 사막 콘덴서가 급등을 보이더라고요. 네, 오늘 근데 MLCC 관련된 종목들이 다 잘 갔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기도 당연히 잘 갔고요. 지금 반도체가 사실 차익명이 나오다 보니까 AI 성장과 함께 수혜를 받고 있는 업종 쪽으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MLCC도 여러 번 소개를 드렸었지만 일단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는 훨씬 더 많은 이 MLCC가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그리고 내년이 더 훨씬 더 많은 제품들이 나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MLCC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의 급등으로 부담을 느끼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실적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성능이 점점 좋아질수록 가격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주량도 늘어날 수 있지만 가격까지 높아지면서 마진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LCC 대장주인 삼성전기를 필두로 해서 일단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들, 특히나 작년부터 시작해서 한 중반쯤 때부터 일단 분기별 실적이 좀 성장하는 기업들이라면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도체가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MLCC 아니면 뭐 전력 설비라든지 묶여 있는 섹터들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안에서 순환매는 계속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약간은 보수적이시나요? MLCC는 어떠세요? MLCC 관련해서는 뭐 최근 들어서 오늘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12%대 급등을 했었고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것까지 고려해서 선반영이 되는 모습인데 MLCC는 뭐 좀 후발주자로 떠올랐던 만큼 저는 뭐 여전히 좀 긍정적이게 보고 있고요. 네. 뭐 반도체는 사실 그동안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상승한 거에 비해서 소보장주들, 중소형주들이 많이 안 올라간 부분이 저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중소형주들은 우리나라 이제 국내 증시 특성상 사실 워낙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장기간에 끌고 가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좀 단기 수익 매매 관점에서
잡고 갈 만한 종목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여전히 저는 이제 대장 역할을 하는 것보다 중소형주들 이런 소부장주들 위주로 좀 단기 수익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전략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MLCC 다뤄봤고요. 관세 관련해서 오히려 호재가 될 것이라고 오늘 반응했던 쪽이 자동차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실익이 없고 리스크는 지속된다는 좀 일각의 의견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자동차 관련주들 관세 리스크 벗었다고 보는 게 맞나요? 완전히 벗었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일단은 상호관세 때문에 조금 부담을 지금 느끼고 있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지난번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관세 충격을 가장 많이 받는 수출을 대표주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가 이제 압박을 했을 때 흔들렸던 섹터였고요. 그런데 다행히 그 당시 이제 11월 달에 소멸이 되면서 15% 다시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왔었고 거기 로보틱스까지 붙으면서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던 건데 일단은 뭐 이번에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 트럼프 관련된 내용들이 일단 법원에서 손을 들어 이제 무효를 만들게 되면서 일단 리스크는 잠깐 줄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뭐 관세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압박을 또 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품목별 관세 같은 경우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방향으로 지금 품목별 관세가 이제 압박을 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섹터별로 충격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어떤 차이를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자동차가 최근에 급등 이후에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었잖아요. 네. 뭐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급등 이후에 약간의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도 저는 좀 매수가 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올해 들어서 뭐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급등이 나와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전통적인 자동차 쪽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실적이 뭐 급격하게 꺾이고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인데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아마 뉴스로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사업이었던 자동차 사업부는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로보틱스 사업이라든지 자율주행 사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던 건데 급등이 나왔어도 저는 아직도 갈 길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CES 이후로 가장 전 세계에서 주목받았던 기업이 현대차 그룹이었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선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트레이닝 역량이라든지 이런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선도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8년도에는 아틀라스가 공장에 들어갈 예정이죠. 상용화가 될 예정이고 올해 안에 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거를 또 라스베가스에서 보여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테슬라와 비결이 되고 있는 게 바로 현대차 그룹이거든요. 네. 그런데 시가총액을 보면은 테슬라 대비했을 때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상당히 지금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밸류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조금 이렇게 급등 이후에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에는 눌림목 공략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을 공략하자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요. 아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을 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자동차 쪽은 어떠세요? 저는 자동차 여전히 현대차 좋게 보고 있고요. 저도 이제 현대차가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 기업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업황을 볼 때 현대차의 뭐 실적이라던가 이런 흐름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 관점에서는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이자 그리고 여전히 보유 관점이고 신규 접근으로도 좋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사실 관세 영향을 가장 먼저 받았던 게 자동차 업종이었고 네. 이에 따라서 사실 현대차랑 기아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왜냐면은 자동차 가격을 올리기보다는 그 비용을 떠안는 쪽으로 그냥 감당을 맞아요. 했기 때문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다른 자동차 기업들에 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라던가 뭐 좀 긍정적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긍정적이게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일본이라던가 멕시코, 독일 같은 그런 자동차 가격들이 작년에 많이 오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오히려 자동차 가격이 인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이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이 떨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만큼 비용을 스스로 감당을 했다라고
긍정적이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현대차 좋게 보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기존에 진행이 되고 있던 부과가 되고 있던 관세 부과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지화 작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260억 달러 규모로 대미 투자 계획을 확대를 했고 뭐 전기차를 비롯해서 배터리라던가 핵심 부품 쪽도 공급망을 현지화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관세에 대한 부담들은 차차 나아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뭐 미국 쪽에서 보조금 수혜 측면에서도 유리한 위치로 있는 만큼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현대차가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미래의 산업, 뭐 로봇이라던가 뭐 AI 쪽까지도 같이 연관이 되면서 모멘텀적인 측면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 안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IPO를 진행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현대차가 주가 선반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여전히 긍정적이게 보고 있고 이번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서 사실 자동차 업체들이 가장 먼저 로봇 공장을 확대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봇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더 빠르게 그런 로봇 공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선점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실적이라던가 뭐 관세 방어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전히 매력적이고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관점에서도 저는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고점 찍고 나서 59만 원 선 찍고 나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삼산 형태의 모양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네. 전고점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전고점 구간 보면서 대응하시고 기존 보유자분들 관점에서 전고점 돌파할 경우에는 계속 보유를 하면서 장기간으로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잡아가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